지금부터는 이제 그 헌인마을 사업 그리고 삼부토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 김승구 교수님이 지금 삼부토건 조씨 조남욱 전 회장하고 이 윤석열 처가 간에 지금 정산 작업이 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두 사람 양쪽 집안은 이제 어떻게 지금 얽혀 있길래 우리가 이 정산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헌인마을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묶어서 네. 하나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헌인마을 사업과 삼부토건 그 주가 조작의 흐름도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맨 왼쪽서부터 보시면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헌인마을, 지금 약간, 땅값만 거의 한 1조 원대가 넘는 이제 뭐 재개발 사업이에요. 이 환지 방식의. 이 헌인마을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 우리 강남 PFV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사였는데 사실상 삼부토건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사업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이제 삼부토건이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휴림로봇이 이제 삼부토건을 인수하게 되죠. 네. 법적으로는 이제 이때부터 삼부토건은 조남욱 회장 손에서 이제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제3자에게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것은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워서 조씨 일가가 여전히 저는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조남욱 회장이 사모펀드를 설립을 하지요.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하는 2019년 3월달에 사모펀드를 설립을 하고요. 이 사모펀드에 이제 그 돈을 태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태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라임 옵티머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세력들인데, 맨 오른쪽에 이제 보면 조남욱과 최은순 두 사람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의 저희 몸통은 이제 조남욱과 저는 최은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처가. 그리고 이 라임 옵티머스의 이제 그 행동책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사람이 조성옥이라고 우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이종호가 얘기를 했었던 그 삼부 오너. 삼부 오너가 이 조성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오너는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땐.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조원일이라고 이 조성욱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일과 함께 또 라임 사기 사건에 동원됐던 이인광. 여전히 지금 해외에서 지금 도피 중이죠. 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중에 일부를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제 사모펀드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에 이제 태웠던 이 돈을 가지고 2019년 6월 달에 우리 강남 PFV가 빚을 졌던 이 부실 채권을 헌인마을 사업을 위해서 빚을 졌던 이 부실 채권을 이 사모펀드에서 매입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사모펀드가 헌인마을 재개발 사업권을 사오는 거죠. 사업권을 사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인마을 사업을 우리 강남 PFV를 대신해서 신원종합개발과 헌인타운 개발을 통해서 이걸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헌인타운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운영자 책임을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우진호라고 사진져 있습니다. 저 우진호라는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 조시현 씨가 그 최은순 회장이 꽂아놓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조성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헌인마을 사업권을 따내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한편으로 또 일부 돈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 위쪽으로 가시면 삼부토건에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삼부토건에 이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가지고 1, 2차에 나눠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1차 주가 조작 때는 이계연 씨, 이낙연의 동생이죠. 그리고 2차 주가 조작 때는 정창래, 윤석열의 의정부지검 같이 근무했었던 검사죠. 예. 저 사람들을 이제 그 내세워서 삼부토건 1차, 2차 이제 주가 조작을 하게 됩니다. 저 금감원에서 고발한 대상에는 저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 아래쪽 저 정창래는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차 주가 조작 저 부분은 이제 좀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삼부토건의 1, 2차 주가 조작하기 전에 2019년도에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모펀드에서 삼부토건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보면 삼부토건 조남욱 씨가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에 넘어가고 난 뒤에 사모펀드를 만들고 그 사모펀드에 옵티머스 돈을 태워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는 헌인마을 사업권을 다시 취득하고 일부는 삼부토건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제 옵티머스 돈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특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22년 9월 달에 미래에셋에서 5,950억 원을 대출을 받고요. 그래서 이 미래에셋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가지고 대단히 석연치 않은데, 그래서 이 미래에셋 담당자들은 저 대출을 권성동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이 이제 1차 대출을 하고, 그리고 2차로 다시 NH투자증권에서 2023년 12월 달에 8,500억의 돈을 또 갖다 붓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옵티머스에서 이제 땡긴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자금을 상환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통해서 보면 결국은 조남욱 씨가 삼부토건이 부도되고 난 뒤에 여전히 삼부토건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 혼자만의 실력으로는 이제 삼부토건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그 이낙연 세력을,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는 역시 또 윤석열 측근들을 삼부토건에 이제 끌어들임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게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주가 조작도 하고 또 새로운 허닌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서 지금 헌인마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뭐 김수훈 교수님 여기에 뭐 덧붙여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저 표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라임 옵티머스 자금이 들어왔다. 그건 여러 가지 녹취나 장부 등을 제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임과 옵티머스는 이름만 틀린 자산운용 펀드지만 하나의 세력들이 이어받기를 계속한, 라임이 사고를 터져갖고 돈을 빼돌린 게 옵티머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돈들을 뭐 여기저기 넣으면서 큰 저수지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자금 세탁용. 그거를 그들은 세탁용으로 헌인마을을 선택을 했고, 헌인마을을 집어삼키려고 했던 저 악의 무리들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사채돈을 끌어다가 인수를 하고 초기 운영비를 쓰고 그거를 세탁을 해서 이자 쳐서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미래에셋이라는 금융기관을 쥐고 흔들 수 있게 권력을 행사해서 돈을 빼준 그런 케이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조남욱이 그 삼부토건이 부도 이후에도 여전히 삼부토건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주가 조작 또 헌인마을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은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임 옵티머스고요. 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조국 사태 때 윤석열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잘한다 그랬어요. 사모펀드는 100% 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삼부토건의 경험이 밑바탕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있을 때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소극적이었는지도 여기서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뿐만 아니고 삼부토건 자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해서 삼부토건에 3차만 나와도 검찰은 손을 안 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라임 옵티머스에 대한 수사, 삼부토건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거쳐서 대통령이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다 이런 연유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윤석열이 조국 사태 때 자신감을 보였던 것도 바로 다 이런 본인이 해먹었던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줬던 이 흐름도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예. 이거 어느 하나를 떼서 봐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주식 매매 현황표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까 보셨지만은 이제 그 사모펀드를 이제 설립을 해서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허님마을 사업을 이제 그 사업권을 따낸단 말이에요. 부실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 사모펀드는 원래 허님마을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모펀드잖아요. 네, 그것만 하라고 하는. 예, 그래서 허님마을 사업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 이제 자료 요청을 그 사모펀드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제출한 답변 자료를 보니까 이 사모펀드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용한 사용처 중에 삼부토건 주식을 산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네. 19년 9월 24일 날 1146만 6,635주를 주당 1,000원 균일가로 신규를 발행해서 취득을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주가를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들이 흔히들 꼬리를 안 잡히면서 써먹는 시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비 장사를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허님마을 사업을 위해서 돈을 땡겨서 그거 중에 자금 일부를 또 삼부토건 주식을 매입하는 데 썼다. 결과적으로 그 사모펀드는 조남욱 그리고 이러한 사기를 가능케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이제 윤석열 처가 뭐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저는 범행이라고 지금 의심이 됩니다. 네. 네. 그 아까 이제 주가 조작,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얘기했었잖아요. 요게 이제 매입한 시기가 2019년 9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이 처음으로 행해졌던 게 2020년 10월 달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들이 삼부토건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때부터 이들은 치밀한 작전을 준비했던 걸로 의심이 되죠. 네. 예. 자, 지금 요게 이제 그 이낙연 동생 이계현 씨가 삼부토건의 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듬해 곧 이제 대선 기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이낙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삼부토건 주식이 뛰어올라. 제 기억에 뭐 한 몇백 원 정도 하던 주식이 5,000원, 6,000원까지 갔죠. 300원대가 6,080원까지 16배가 뛰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1600%. 예.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플랫폼 파트너스라고 한 사모펀드를 통해서 네. 이 주식을 매집한 세력들이 요때 그 주식을 처분했다면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 1차 주가 조작이 2020년 10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삼부토건 2차 주가 조작이 또 있습니다. 네. 그 시기가 바로 우크라이나 네. 관련주, 재건주죠. 네. 그때 또 주식이 또 껑충 뛰었습니다. 2023년 5월입니다. 네. 그래서 삼부토건이 마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할 것처럼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났죠. 2023년 5월서부터 그래서 7월 사이에 삼부토건 주식이 또 연일 뭐 상한가 행진을 거듭하면서 이제 그 고공 행진을 합니다. 네. 예. 삼부토건 주식 흐름을 한번 쭉 좀 장기간에 걸쳐서 네. 5년치로 한번 보니까 네. 진짜 딱 2번 뛰어 올랐네요. 2번 뛰어 올랐습니다. 봉우리가 딱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그죠? 네. 1차, 2차, 그죠? 그렇죠. 1차는 이계현 영입, 2차는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렇죠. 네. 1차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낙연이 실세이던 시절, 그리고 2차는 이제 윤석열 정권 때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금감원이 그 검찰의 그 고발한 주가 조작은 요 2차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1차 주가 조작이 빠져 있어요. 예. 아, 그 왜 그럴까요? 1차가 더 보니까 더 지금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죠? 그거 설명을 드리면 저 양봉 차트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심오한 뜻이 있는데 다들 가장 최근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나라 국가의 권력을 이용한 주가 조작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러나 1차를 묻으려고 발악을 하는 이유는 1차는 곧 헌인마을과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는 주가 조작입니다. 그러면 헌인마을에서 빠져나간 돈이 수천억으로 제 계산으로는 4천억 가량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대선 자금에 불법으로 쓰여졌다면 그러면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빠지기 때문에 1차 주가 조작은 어떤 수를 쓰든지 도드라지지 않게 누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복현 씨 이제 임기 한 달 남았는데 저거 1차를 묻고 간다고 하면은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 사악한 놈이죠. 네. 그리고 이 1차 그 주가 조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저 1차 주가 조작 앞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모펀드가 라임 옵티머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조성한 돈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한 거예요. 네. 1차 주가 조작 저기 1년 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2019년 그 말에 검찰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옵티머스 그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었잖아요. 펀드 사기 사건을. 네. 그 펀드 사기 사건을 한참 수사하던 와중에 이낙연의 측근, 이낙연의 측근 부실장이죠. 당대표 부실장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혐의는 이낙연의 이제 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사무실에 뭐 복합기 뭐 이런 거 몇 대를 복사기 한 대 렌트다. 옵티머스의 이제 사기 세력들로부터 이제 빌리는 게 드러날까봐 그렇게 했다라고 있는데 설마 그런 정도의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측근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사망했음에도 이낙연은 검찰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고가 있고 1년 후에 이 삼부토건 대표의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영입이 됐고 주가가 폭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그리고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그리고 지금 현재 헌인마을 사업의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모펀드 전부 이게 다 한 세력으로 묶여 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는 뭔가 이낙연 세력을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 세력이 삼부토건의 뒤를 봐주고 있다. 예, 그 바지 사장이 이제 의정부 지검 있을 때 윤석열의 동기인 이제 정창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이제 보실 것은 이 조시현 씨가 그 옵티머스와 헌인마을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부분이군요. 네.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플랫폼 파트너스가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헌인마을 사업권을 쥐잖아요. 네. 그리고 헌인마을 사업권을 쥔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우진호를 사실상 최은순이 꽂아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부토건과 그 플랫폼 파트너스 그리고 현재 헌인마을 사업은 사실상 조남욱 외에 최은순 씨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재명이가 선거 전에 이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지금 터뜨릴 거 있으면 다 터뜨려다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막 화를 냈대. 그래서 니네 이거 안 해주면 뭐 어쩌고저쩌고 다음번에 끌고 갈게. 왜냐면 재명이가 여기 헌인이 들어가 있잖아. 티머스 3부터는 헌인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다 아시는데 라인 투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요번에 왜 이렇게 난리치나 조시현이 안 왔냐 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따졌다고 해서 난 몰랐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들어와 있다는 거 나도 이제 어떻게 얼핏 들었으면 이제 알고 그랬지만 근데 시간이 가고 자꾸 따지고 얘네들이 하도 신문에 내면서 계속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쌓여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결론 알짜는 뭐냐. 재명이 형은 원래부터 짠 거야. 방출도가 기입하고 부회장도 기입해서 같이 거기다 뭐 투자했는지 저런 잘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서 라인에서 옵티머스들이 다 지금 반영가 돼 있고 거기에 들어온 돈 왔다 갔다 하는 건 묵수돈이 재명이 회장님. 그러다 보니까 그로 관련해서 이낙연 대에서 이익계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끝에 가서 한 배 탄 거야. 그러니까
막판에 이거 마지막이니까 너 쏠 거 있으면 다 쏴달라 해갖고 그 짓을 한 게 그쪽 줄에서 나온 거야. 그래갖고 9건, 10건 막 이런 식으로 막 공중파까지 때려가지고 난리치고 했잖아. 똑같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없어. 부회장님까지 거기에 붙은 걸로 알고 있어. 왜냐면 부회장님이 승인 안 해주면 이거 옵티머스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뻔히네. 네, 이제 대화는 우리 이제 김승우 교수님이 직접 대선 직전에 네. 그 조시현 삼부토금 장남 조시현 씨하고 이제 만난 자리에서 녹음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면 중요한 건 라임 옵티머스 돈이 이제 헌인마을 사업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도 체크해 보니까 그게 맞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이제 그 이재명 얘기를 연루시킨 거, 자꾸 연루시킨 거는 사실 물타기 하는 거죠. 대선 앞두고. 거기에 이제 조시현 씨가 또 말실수를 하지만 저는 그때 또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게 이재명 이름을 지고 이낙연을 넣으면 딱 들어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실제로 또 대화 중에 이낙연도 네. 들어왔어 네, 이렇게 말실수를 얘기를 했죠.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시현 씨가 그 전체 헌인마을 사업의 자금 흐름들을 좀 꿰뚫고 있고 다만 거기에 이제 이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해서 이제 물타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라 부분만 싹 걷어내면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인마을 사업은 라임 옵티머스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으로는 이낙연이 이제 백업을 해주면서 이 사업이 굴러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사실 뭐 암시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제가 뭐 녹취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조시현 씨하고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네. 조시현 씨가 저한테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은 윤총과 조시현 씨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씨를 윤총이라고 합니다. 조시현. 윤총과 이낙연은 패밀리다. 빼밀리다. 그 얘기를 여러 차례 여러 했습니다. 차례 했군요.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낙연은 한 몸이다. 패밀리라는 패밀리다. 표현을 패밀리다.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한덕수 이렇게 지금 묶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낙연 측근이 이제 옵티머스의 그 연루가 되자 그 엄청난 이 복마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뭐 했던 거고. 꼬리 자르기로 안타깝게.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 삼부토고 이 헌인마을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난 지금 배후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이 헌인마을 사업을 개발 사업을 이제 시행하는 대표를 지금 바지 사장으로 우진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혼종합개발의 대표예요 이분이. 근데 이 우진호를 꽂아놓은 사람이 최은순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방금 전에 이제 그 대화에 등장하는 조시현 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남욱의 이제 이 장남인 셈이죠. 네. 장남이고 저 사람이 이제 삼부토건 내부의 어떤 내부자로서 네. 굉장히 그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저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조남욱이 직접 얘기하려면 만무하기 때문에 네.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삼부토건 내부의 어떤 이 감춰진 진실들이 이렇게 작은 빛처럼 지금 새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시현 씨는 조남욱 회장이 회사 후계자로 끌어올린 실질적인 후계자였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회장님이 조남욱 회장이 아들 조시현한테 헌인마을이 2003년도부터 시작해갖고 15년 부도날 때까지 안 되고 있으니 좀 체크해봐라. 알아보라고 해서 조시현 씨는 아버지 명을 충실히 따라서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받아냈죠.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동생, 자기한테는 삼촌, 작은 아버지 조남원 부회장한테 눈에 가시로 걸려 있으니까 조시현 사장을 다른 명분을 씌워서 수원지검에서 구속을 시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전 지금도 조시현 씨는 그 집안의 희생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시현 씨가 말했던 저하고 나눴던 대화들은 저는
신뢰를 무척이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